자, 그렇다면 우리가 자영업, 자, 우리 대한민국의 문제를 보면 남들을 따라잡는 전략의 개방도와 국가 경쟁력은 필요합니다. 우리는 개방을 전 세계에 유라시안 네트워크를 만들 필요가 있는 거죠. 예, 반갑습니다. 네, 이민아입니다. 자, 오늘 제가 드릴 얘기는 유라시안 네트워크와 청년의 문제입니다. 우선 그 청년의 문제를 보죠. 대한민국 청년 일자리가 절반밖에 없다. 우리가 그거를 이태백이라고 얘기하죠. 예. 1년에 50만 명이 넘는 청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자리는 25만 개밖에 없어요. 절반은 일자리가 없습니다. 청년 일자리 누가 만들까요? 대기업이 만드나요? 아니면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만드나요? 아니면 우리가 자영업을 시작할까요? 숫자를 보면 이렇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대기업은 지난 10년간 전 세계에 걸쳐가지고 일자리를 줄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예외일까요?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15년간 100만 개의 일자리가 줄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일자리를 우리 정부가 공무원을 들여서 흡수할까요? 바로 그와 같은 과정을 거쳐가지고 나라가 망가진 예가 있습니다. 어딜까요? 예, 그리스 사태가 바로 그런 사태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자영업, 치킨집을 열심히 만들어 볼까요? 2년이면 절반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유일한 대안은 전 세계에 걸쳐서 고품질 벤처 창업 이외에 없습니다. 이것은 미국의 6%의 벤처기업이 전체 일자리의 60%를 만들어냈습니다. 영국의 경우에도 비슷한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창업이 일자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도 자영업이 아니고 고품질 벤처 창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벤처기업 협회를 1995년도에 만들고 지금 벤처기업은 대한민국에 기여하는 것이 총 매출이 350조, 삼성전자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GDP 성장에 기여하는 게 대략 1% 정도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 지금 잘 가고 있나요? 아니죠. 우리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문제들을 한번 볼까요? 자, 첫 번째, 우리 경제 발전. 지난 10년간 대한민국은 정체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에서 1.3%로 떨어졌습니다. 즉, 우리는 다른 나라, 우리도 열심히 뛰고 있죠. 다른 나라하고 뛰는 경쟁에서 우리는 점점 뒤처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강의 기적은 이제 더 이상 기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과거에 했던 전략은 남들을 빨리 따라잡는 전략이었죠. 자, 대한민국의 세계 1등하는 산업, 예를 들어 볼까요? 어떤 산업에서 1등하고 있죠? 반도체, 또 조선. 예. 우리가 처음 시작한 산업인가요? 아니죠. 우리가 따라잡은 산업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남들을 따라잡는 전략의 한계가 뭐냐? 그것이 지금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국민소득 2만 불대. 이것을 2만 불 함정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를 넘어서려면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남들이 안 한 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남들이 안 한 걸 하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그때부터는 창조성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남들이 안 한 도전을 해야 됩니다. 남들이 안 한 도전을 하다 보면 실패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실패를 지원하지 않으면은 청년들이 도전할까요? 안 하겠죠. 그래서 혁신의 안전망이 필요한 나라가 된 겁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은 실패는 나쁜 것이었어요. 그렇지만은 혁신으로 가는 국가에서는 이제는 실패는 혁신으로 가는
중간 과정일 뿐입니다. 완전히 우리의 생각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됩니다. 자, 우리 대한민국의 문제를 보면은 경제만 문제 있는 게 아니에요. 사회적 갈등 문제도 커지고 있죠. 자, 우리 대한민국은 지난 10년 사이에 상위 10%의 소득 비중이 30%가 안 되는 나라가 미국 다음으로 불평등한 44%까지 확대가 됐습니다. 1990년만 하더라도 우리 300인 이상의 대기업과 10인 규모 기업의 급여 차이가 없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나라가 지금은 거의 2배 가까운 급여 차이가 벌어진 나라가 됐습니다. 사회 갈등, 우리 이거를 극복하지 못하고는 인류 국가가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러한 문제들을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대안이 필요한가, 이제 그걸 놓고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놓고 보면 대한민국의 1등 산업들하고 2등 산업, OECD 국가의 두 번째 부류, 또 세 번째 부류의 차이가 뭐냐 놓고 보면은 이 조선, 반도체, 모바일 이런 산업들은 다 완전히 개방된 산업 분야들입니다. 개방 분야는 우리가 세계 탑5에 거의 다 들어가 있어요. 제가 대한민국이 개방해서 손해본 사례가 있는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없어요. 우리가 80년대에 제조업을 개방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삼성, LG 다 무너질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지금 삼성, LG는 가전에서 소니, 내셔널, 마스시다를 다 앞서고 있는 거죠. 그 이후에 우리가 유통을 개방했습니다. 월마트, 카르푸가 한국에 들어왔어요. 우리 한국의 유통회사들 무너질 거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결국 살아남은 건 이마트가 살아남고 떠나고 눈물을 흘린 것은 카르푸가 눈물을 흘렸죠. 우리가 문화를 개방할 때도 그랬어요. 우리가 문화를 개방하면은 일본의 드라마나 음악이 한국을 휩쓸 것이다. 나타난 현상은 반대가 됐죠. 대한민국이 가야 될 길은 정해졌어요. 노벨상을 받은 프레이저가 얘기를 했죠. 개방도와 국가 경쟁력은 비례한다. 우리는 개방을 해야 돼요. 근데 이 개방으로 가는 길에 굉장히 큰 걸림돌이 있습니다. 이 개방 안 된 분야들은 대한민국의 가장 강한 분야들입니다. 따라서 이를 개방하기 위한 뭔가 스토리가 필요하겠다. 이래서 제가 유라시안 네트워크라는 스토리를 만들게 됐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한반도 남쪽에 있는 국가로 보지 말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남북한 통일을 넘어서 우리의 정체성을 유라시안 대륙에 걸쳐 있는 우리 글로벌 한민족, 전 세계 인구 대비 가장 해외에 많은 민족이 살고 있는 데가 대한민국입니다. 우리가 720만 해외 동포가 있죠. 이들을 연결하면 대단한 대한민국의 힘이 되는 거죠. 그걸 더 나가서 우리가 유라시안 대륙에 펼쳐져 있는 알타이 인종을 아우르는 한국의 새로운 국가 정체성을 만들어 보자. 그러면 우리의 국가 발전 전략을 전수할 수 있고 그들과 더불어서 자원을 비롯한 수많은 경제 협력을 할 수가 있고 이러한 협력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비개방 분야들을 개방해 나갈 수가 있고 이것이 대한민국이 가져갈 새로운 국가의 미래 전략이 아니겠는가. 이제는 대한민국이 기술, 경영과 같은 실천 학문만 가지고 인류 국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인류 국가는 기술만 가지고 인류 국가가 된 사례가 없습니다. 기술은 뭐냐?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를 만드는 건 누가 만듭니까? 그건 인문 사회가 문제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문제를 만든 게 있어야지 선도 전략을 펼 수가 있습니다. 남들을 앞서가기 위해서는 새로운 가치관을 가져야 됩니다. 그 가치관을 만들어낸 게 뭐예요? 문학, 역사, 철학과 같은 인문학들이 가치관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새로운 가치에 기반한 미래지향적인 국가가 돼야 됩니다. 자, 미래지향적인 국가가 되려면 뭐가 필요하냐?
지금부터 인문학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 중국의 철학, 독일의 철학을 열심히 공부하면 될까요? 물론 할 필요는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독일 철학에서 독일을 앞서갈 수는 없겠죠. 뭐가 필요하겠어요? 우리의 철학이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것만이 유일한 것이다는 독단적인 국수주의에 빠지면 안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것이 없이 세계를 앞서갈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유라시안 네트워크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전 세계에 유라시안 대륙에 걸쳐 있는 몽골리안 알타이 국가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은 저 북쪽 유럽의 핀란드부터 시작해서 그 밑에 헝가리, 불가리아, 그리고 중앙아시아 쪽으로 오면은 터키, 투르크메니스탄, 타지크스탄, 스탄자가 들어가는, 스탄은 우리말 땅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몽골 또 만주 일대를 걸쳐서 멕시코로부터 시작해서 저 페루, 볼리비아까지 내려가는 인디오 국가들, 요 일대의 국가들이 바로 알타이 인종의 국가들입니다. 아주 심플하게 얘기해서 이들 국가를 연결을 해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국가 정체성을 만들어 보자 하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대한민국을 개방과 새로운 미래지향적 국가로 변모시켜보고 우리 청년들에게 이제 공무원 시험이 아니라 꿈을 찾아서 도전하는 국가를 만들어 보자 하는 것입니다. 인류는 옛날부터 상호 교류를 해왔습니다. 이 상호 교류의 흔적 제일 오랫동안 남아있는 게 뭐예요? 무덤들이 남아있죠. 이 고분들을 보시면은 우리 제일 왼쪽에 있는 건 제가 안 써놨지만은 어딘지 아시겠어요? 제일 왼쪽에 있는 그림? 예, 장군총. 예, 장군총입니다. 그 오른쪽에 있는 게 미국 일리노이즈의 카오키아 고분입니다. 저 고분의 크기가 지금 이집트 피라미드 크기입니다. 보스니아의 고분. 저것도 거의 피라미드 크기입니다. 시안, 멕시코, 과테말라. 저 전체 고분들이 전부 다 이집트 피라미드 규모의 고분들, 거의 비슷한 구조의 고분들입니다. 우리 한국에 또 다른 형태의 고분들이 있죠. 그래서 신라 경주, 카자흐스탄의 카탈로베, 또 일본의 아오츠카, 또 우리 아라가야, 이 고분들이 거의 다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인류는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으로 아주 오랜 옛날부터 상호 교류를 해왔던 겁니다. 이러한 교류를 하기 위해서 교류를 이끌어간 게 누가 이끌어갔습니까? 바로 노마드가 이 교류를 이끌어갔죠. 일반적으로 노마드를 유목이라고 번역하는데 양 기르고 뭐 말 타고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저는 이동인이라고 저는 해석을 해요. 이동하는 사람들이다. 전 세계 교역을 요즘 뭐 같이 철도, 비행기 이런 거 없을 때는 누가 교역을 담당했겠어요? 그 말 타고 이동하는 사람들이 전 세계 무역을 담당했죠. 무역을 통해서 전 세계는 발전해왔고 그 무역의 과정이 우리 생각보다 아주 오랜 옛날부터 전 세계는 무역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무역을 담당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노마드가 무역을 담당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보면은 로마 제국의 경우에도 시저가 그런 명령을 내려요. 비단을 과도 소비하지 말라. 근데 로마로 어떻게 비단이 갔는지 그 당시 중국에서는 몰라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직접 수출 안 했거든요. 예. 중간 무역, 노마드를 통해서 무역을 하게 되는 거죠. 이 노마드가 전 세계에 무역을 담당했어요. 근데 지금 역사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교류의 역사는 거의 사라져버리고 지금 남아있는 건 지역주의 역사만 남아있죠. 중국사, 유럽사 이런 것만 남아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교류의 역사, 순환의 역사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잊어먹은 거죠. 노마드, 순환 다 같은 소통입니다. 이 몽골리안 노마드가 남아있는 대표적인 지물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기마인물상, 우리 신라의 기마인물 토기가 되겠습니다. 저 뒤에 있는 동그라미 쳐놓은 건 뭔지 아시겠어요? 저게 우리 몽골리아 노마드의 대표적인 심볼이에요. 구리로 만든 솥이에요. 동복이라는 솥입니다. 동복이라는 솥이고 저것이 몽골리안 노마드가 가는 지역은 다 저 동복이 나타나고 있죠. 인류는 저 말을 타고 저 동복에서 음식을 먹으면서 동서를 이끌어 왔습니다. 근데 교류를 누가 이끌어 왔느냐? 그래서 이 교류를 이끌어 온 걸 보면 결국은 실크로드가 세계사 해석의
열쇠가 되어 있습니다. 알타이 노마드가 간장해 온 것들이죠. 그래서 이 실크로드가 어디 있는가 놓고 보면은 저 지도에 있는 모든 통로가 다 실크로드예요. 크게는 동서를 가르는 세 개의 주선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초원의 길을 통해서 인류는 교류를 했어요. 이 초원의 길은 시베리아 초원을 가로지르는 길입니다. 이 길을 가로지르면은 이 동쪽의 끝이 어디에 도착하냐면 북경 일대에 도착하게 됩니다. 북경이 중국의 중심인 시대는 동서교역이 초원의 길을 통해서 이루어진 시대들이죠. 두 번째 길은 사막의 길입니다. 저 사막의 길은 대상의 길이라고 얘기하죠. 저 사막의 길을 건너서 오게 되면은 다다르는 데가 중국의 장안입니다. 다시 말해서 장안이 중국의 수도인 시대는 대체로 바로 이 초원의 사막의 길이 주된 동서교역로인 시대였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물어볼까요? 왜 초원의 길을 안 쓰고 사막의 길을 통해서 동서가 교역하게 될까요? 왜 어려운 길을 통해서 동서가 교통하게 될까요? 날씨가 추워지면은 초원의 길에 풀을 기를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면 말이 초원의 길을 달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소빙하기가 오게 되면은 초원의 길이 닫히면서 그때는 사막의 길이 열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의 길이 바다를 가로지르는 길이죠. 무거운 도자기 같은 걸 실어 나르는 바다의 길입니다. 이 세 개의 길이 실크로드의 3대 동서의 교역로고, 이러한 실크로드를 중심으로 해서 알타이가 이끌어간 세계 문명을 볼 때 그 마지막 문명의 시기가 17세기였어요. 17세기의 4대 제국을 보면은 중동의 오스만 투르크 제국, 그리고 인도의 무갈 제국, 그리고 중국의 청제국, 그리고 신성 로마 제국이 당시 스페인, 포르투갈, 네덜란드를 통합해가지고 바다를 이끌고 있었습니다. 이 4대 제국 중에서 최대의 부를 가진 제국은 청제국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략 40%의 부가 청제국, 나머지가 3대 제국에 걸쳐 있다. 청나라 역사책에 금나라는 금사, 청나라는 흠정 만주 원류고라는 역사책에 명백히 써놓은 게 자기네 조상은 고려에서 왔는데 김자, 함자, 보자 어른이시다. 그들 말로는 우리 마지막 경순왕의 손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무굴 제국은 말 그대로 몽골 제국이에요. 무굴 제국을 만든 바부르가 자기 할아버지 티무르의 유전을 받아가지고 몽골 제국을 부활시키고 드디어 제가 인도의 몽골 제국을 다시 부활시켰습니다 하고 만든 나라가 바로 무굴 제국입니다. 이게 불과 250년 전 일어났던 사건들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의 유라시안 네트워크라는 새로운 전략이 전 세계 유라시안 대륙에 있는 알타이 국가들을 연결한 허브를 만들어 보자는 건데, 만약에 이들 국가가 역사적으로도 별 볼 일 없고 앞으로도 우리한테 부담이 될 것 같으면 이거는 바람직한 전략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어떤 결론이에요? 이들 국가는 17세기까지는 세계를 이끌었던 국가들입니다. 세계를 이끌었죠. 그래서 이러한 세계를 이끌었던 여진, 투르크, 몽골의 세력보다 지금 한국의 세력이 못하지 않습니다. 한의 역사보다 우리는 대륙을 가져갔던 흥의 역사를 살려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한국의 새로운 국가적 리더십이 돼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디지털 노마드의 미래가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를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디지털 노마드의 미래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역사는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움직여 왔습니다. 앞에서 얘기한 실크로드, 그 다음 대양, 철도, 자동차, 인터넷, 마지막으로 등장한 네트워크가 뭐냐? 모바일 네트워크가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바일 네트워크가 어떤 네트워크이냐? 실크로드로부터 인터넷까지를 합친 모든 네트워크보다 더 강력한 네트워크라는 거예요. 이 모바일 네트워크를 누가 이끌어가느냐가 새로운 미래의 그림을 그려내게 됩니다. 자, 여기 제가 평범한 제가 있어요. 그냥 오감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제가 여기 있는
스마트폰과 결합하게 되면 저는 슈퍼맨이 되어버립니다. 자, 지금 저한테 백과사전에 있는 건 뭐든지 물어보세요. 제가 1분 안에 답을 해드릴게요. 10년 전에는 이 정도가 되면은 저 사람 천재다 그랬어요. 지금은 여러분들 다 할 수 있죠? 그죠? 여러분 다 10년 전 기준은 다 천재인 거예요. 1분 안에 백과사전을 다 답을 할 수 있는데 천재 아니에요? 천재인 거죠. 자, 이제는 스마트폰과 결합하면은 슈퍼맨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 슈퍼맨이 되면서 이 슈퍼맨은 천재적 감각을 가지고 있고 원격 투시 능력을 가지고 있고 지금 여러분들 원격 투시 능력 가지고 있습니다. 원격에 있는 거 다 볼 수 있잖아요.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하고 다 통화를 할 수 있잖아요. 자, 이 인간이 슈퍼맨이 되고 있습니다. 이 인간이 슈퍼맨이 될 뿐만 아니라 이 슈퍼맨의 인간들이 다시 한번 결합하고 있어요. 개미들이 모여서 개미 집단이 되면서 집단 생명을 이룩합니다. 이 개미 집단은 개개인의 개미보다 어마어마하게 뛰어난 능력을 발휘해요. 개미 집을 보면은 개미 집과 무덤 제일 먼 데 있습니다. 이런 개미의 놀라운 지능이 어디서부터 나왔는가? 개개인 개미들한테 물어봐야 답이 없어요. 그건 집단의 능력입니다. 개체의 역량보다 집단 지능이 훨씬 강합니다. 이런 집단 지능이 이제 인간에게 발현되고 있어요. 수많은 인간들이 이제는 과거에 상상하지 못하던 상호작용을 시작했습니다. 이 상호작용을 통해서 인간이 새로운 인류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호모 모빌리언스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스마트폰을 아바타로 삼은 개개인들이 슈퍼맨이 되고 이 슈퍼맨들이 다시 이 합쳐져 가지고 초인류가 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노마드의 시대가 온 겁니다. 디지털 노마드의 유목품목이 인터넷 네트워크 기기입니다. 자카 탈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류는 이제 1만 년간의 정착 생활을 끝나고 디지털 장비로 무장한 채 도시와 세계를 떠도는 디지털 유목민 시대로 들어서고 있다. 디지털 실크로드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디지털 실크로드로 알타이 몽골리안이 디지털 노마드로 부활할 것이냐. 그런데 놀랍게도 전 세계적으로 알타이 인종 국가들의 스마트폰 활용도가 다른 나라보다 유독 높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들이 많이 있죠. 새로운 미래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그러면은 이를 이끌어갈 수 있느냐. 이건 제국주의적 발상이 아니죠. 그래서 과거 식민시대처럼 남의 나라를 점령하고 이런 게 아니고 상호 교류를 하고 소통을 하는 거죠. 이 글로벌 리더십 문제를 보려면 한국의 정체성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뭐냐? 우리 대한민국을 두 가지 시각이 있죠. 하나가 조용한 아침의 나라. 예. 우리는 그리고 농자천하지 대본의 농업국가. 예. 산업공상의 나라. 이게 한 시각입니다. 또 한 시각은 뭐냐면은 우리는 굉장한 에너지를 갖고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는 신바람의 국가다. 이 두 가지 시각이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은 한해 사이클, 즉 닫혀있는 농업국가로 갔을 때는 전 세계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우리가 열린 개방국가로 갔을 때는 전 세계 상위권에 부상을 합니다. 누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대한민국이 요즘 단군 일에 제일 잘 살고 있다. 제가 그래서 정말 그런가 하고 실제 제가 검증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검증한 결론이 이렇습니다. 요즘 대한민국의 포지션은 역사적으로 볼 때 조선 500년을 빼놓고는 평균 수치에 해당되고 있다. 예를 들어 신라를 놓고 보겠습니다. 신라의 경우에도 그 당시 당나라가 동쪽, 서쪽 양쪽에서 사신이 오게 되면은 양쪽 사신을 쭉 그 서열을 매깁니다. 서쪽 서반의 서열 1위가 지금 티벳, 옛날 토번입니다. 동쪽 서열 1위가 신라예요. 예. 그러니까 적어도 아시아권에서는 랭킹 3위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럼 그 당시에 다른 데는 어떠냐?
중동은 이슬람 제국이 있고 그 다음에 유럽은 프랑크 왕국이 있었습니다. 전 세계 탑 5에 들어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역사상 우리가 개방 무역 국가로 갔을 때는 10위권 박을 내가 적이 없다는 게 저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대한민국은 농업 기반의 닫힌 국가냐 상업 기반의 열린 국가냐. 한국은 백제로부터 신라 고려를 통해 올 때까지 우리는 상업 기반의 열린 국가였습니다. 이 시기에는 우리가 세계 탑 10에 늘 들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조선 500년 우리가 농업 기반의 닫힌 국가로 갔을 때는 폐쇄 사이클로 들어갔어요. 자, 한국의 정체성이 어디로 가야 될 것이냐? 우리는 흥의 사이클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백제의 해외 무역망. 알다시피 백제는 중국의 역사책, 수서, 진서, 후당서, 양서, 또 흠정만주 원료고라는 청나라 임금이 직접 집필을 한 임금의 로얄이죠. 흠정이니까 역사책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백제의 대륙 영토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백제의 해외 무역망을 보면은 요동요소는 물론이고 산동, 강서, 절강, 규수, 진납, 참파, 스리랑카, 인도 여기까지 펼쳐져 있습니다. 자, 이거 믿으시겠어요? 잘 안 믿기죠? 예, 보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백제 의자왕이 일본에 선물을 준 바둑판입니다. 이름이 목화자단 기욱이에요. 저 바둑판은 스리랑카산 자단입니다. 그리고 바둑돌은 상아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새겨져 있는 건 낙타가 그려져 있어요. 바둑 돌통에는 코끼리가 그려져 있습니다. 저거는 글로벌 무역을 하지 않은 나라가 저거 만들 수 있어요? 예, 저거는 글로벌 무역을 해야지 나오는 겁니다. 스리랑카 무역을 안 하고는 안 돼요. 실제 일본의 역사 기록에 보면 백제로부터 선물 받은 기록들이 쭉 있습니다. 그중 실제 낙타를 백제로부터 선물 받아요. 낙타, 살아있는 낙타를 선물 받습니다. 예. 그러니까 백제 해외 무역망은 더 이상 우리가 문제 삼을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수많은 기록이 있죠. 자, 목화자단 기록만 있을까요? 이 스리랑카산 자단 위에다가 저 선을 그은 거는 저게 상아를 잘라가지고 선을 그려 넣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 바둑판에 대해서 일본에서 이거를 백제의 그 놀라운 성과를 인정하기 싫으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하면은 저거는 중국이 선물 준 거를 저기 백제가 받아가지고 일본에 준 거다. 이게 이제 중국과 일본의 지금 주장입니다. 근데 최근에 저 안에 뒤에 나무를 보니까 나무가 한국의 소나무예요. 밑에 나무가 한국의 소나무. 그리고 저 위에 점이 찍혀 있는 게 17개의 화점에 점이 찍혀 있어요. 보시면 보일 겁니다. 그건 뭐냐면 한국 바둑은 순장 바둑입니다. 예. 순장 바둑은 저렇게 점을 찍어 놓고 저건 한국의 바둑판입니다. 자, 금동대학로에 그려져 있는 그림들을 보겠습니다. 저 금동대학로에 있는 그림들은 전 세계 무역을 하지 않은 나라가 그릴 수 있는 그림이 아닙니다. 예. 자, 백제는 나라 이름 자체가 백가가 제해한다. 그래서 그야말로 무역 국가입니다. 백제는 뭐가 똑같은 국가냐? 제가 가장 정확히 비유한다면은 그리스 반도의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옛날에 그리스는 에게해를 무역했던 국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의 도시 국가들은 어디에 있느냐? 그리스 안에 있는 게 아니죠. 그리스로부터 에게해를 둘러싸고 도시 국가들이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백제의 무역 기지들은 우리 황해를 둘러싸고 있는 게 백제의 무역 기지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상 무역만 그렇게 했느냐? 아니죠. 대릉원 황금보검, 저게 대림로 14호 고분에서 나온 황금보검입니다. 한 36cm쯤 되는 황금보검인데 저 황금보검에 보시면은 저 석류석이 있고 그 다음에 굉장히 정교한 누군 기법으로 만들어진, 그러니까 금을 점으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장식을 합니다. 이 누군 기법은 알타이 노마드의 대표적인 기법이에요. 그런데 저 황금보검을 봤더니 저게 한국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트라키아 지방이면 불가리아 지방, 그 지역에서 만들어진 황금보검입니다. 그리고 저기 박혀있는 석류석,
가네트라는 석류석은 저게 지금 설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기 동유럽 설이 있고 그다음에 인도 스리랑카 설이 있습니다. 여튼 저게 글로벌 소싱을 한 보석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저것이 한국에서만 발견되지 않습니다. 저것이 카자흐스탄의 보르보해 지역에서도 비슷한 게 나오고 또 우리 도낭 키질 석굴에서도 그 그림이 거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은 바로 그 당시 훈제국 시대에 쭉 전 세계로 펼쳐져 있던 중요한 유물 중에 한 개예요. 저거는 대륙을 횡단한 겁니다. 지금 신라에서 나오는 거 보면은 어마어마한 양의 로만 글라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로만 글라스는 동유럽산이에요. 백제가 멸망하고 이제 신라가 그 해상 무역망을 인수인계에 받게 됩니다. 그래서 장보고 시절에 옌니라는 일본의 왕사 천태종의 2대 정정인데 이 양반이 구당 수도를 하러 떠납니다. 그래서 떠나서부터 돌아올 때까지 자기의 구당 순례기를 기록한 게 옌닌의 일기라고 지금 정창원의 보물로 남아 있습니다. 이 옌닌의 구당 순례기 보면은 맨 처음 뭐로 시작하느냐, 신라 배와 신라 수부를 구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일본의 왕사가 중국을 가는데 뭘 구해요? 신라 배와 신라 수부를 구하라고 나와요. 이거는 그 당시 해상 무역을 신라가 장악하지 않으면 나올 수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자, 해상 무역은 그러다 쳐요. 이 옌닌이 명조에 도착해서 저 운하를 거슬러서 올라갑니다. 이 운하를 거슬러서 올라가는 그 중간에 만나는 여관, 환전상, 또 가게 절반 이상을 누가 운영하고 있느냐? 신라인들이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 이런 무역 시스템들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건 오랜 역사와 전통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하루아침에 저 무역 시스템을 장악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고려는 그걸 이어받아서 고려는 개방무역국가죠. 개방무역국가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무역을 하려면은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외국인들하고 교류가 있어야 되고 무역을 하기 위한 장부가 있어야 됩니다. 무역을 하려면 방대한 무역을 하면은 뭐가 만들어져요? 외상 매출이 만들어지고 재고 자산을 관리해야 됩니다. 외상 매출과 재고 자산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바로 복식부기가 필요합니다. 복식부기를 세계 최초로 만든 나라가 베네치아라고 유럽 친구들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고려의 송도 사계치부가 복식부기로서 베네치아보다 200년 앞서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송도 사계치부가 뭘 의미하고 있냐면 방대한 무역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고려는 동아시아 최대 무역 국가고 그 당시 유럽의 이탈리아가 했던 역할을 동쪽에서는 우리 고려가 하고 있었죠. 백제로부터 신라, 고려에 이르기까지 한국은 개방 무역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 이웃집 찰스 이렇게 나왔듯이 우리가 바로 동네방네 가면은 외국인들이 살고 있는 나라가 고려죠. 그래서 쌍화점이 뭐예요? 쌍화점에 갔더니 회합이가 손을 잡더라. 동네방네 회족들이 와가지고 장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고려입니다. 자, 그래서 실크로드를 통해서 우리는 동서 교류를 하게 되죠. 고려의 병난도로부터 저기 이스탄불까지, 그리고 동물원, 중국, 몽골, 인도, 페르시아까지. 그래서 이 인종과 문화, 종교가 묶였습니다. 자, 이 지도는 우리 학생들은 봤죠? 혼일강리 역대 국도 지도. 자, 이 지도의 중요한 점은 이거예요. 오른쪽에 코리아가 있죠? 그 밑에 차이나가 있고, 그 다음에 인도, 스리랑카, 그 왼쪽으로 가면은 페르시아, 페르시아가 있죠? 그 옆에 아프리카가 있는 겁니다. 아프리카 넘어서 뭐가 있어요? 유럽이 있잖아요, 유럽이. 아프리카 넘어서 유럽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지도가 언제 만들어졌다고요? 1402년도입니다. 조선 건국 10년 후에 만든 겁니다. 1402년도에 조선이 두 개의 중요한 프로젝트를 해요. 그게 국가과제입니다. 이 소위 천문지리죠. 하늘에 있어서 천문의 새로운 프로젝트를 합니다. 그게 천상열차 분야지도라는 프로젝트고, 땅에 대해서는 혼일강리 역대 국도지도라는 프로젝트를 해요. 이 천문지리 프로젝트를 해서 10년 만에 그 결과를 내놓은 게 바로 이겁니다. 1402년도면은 콜럼버스 아메리카 대륙 발견 몇 년 전이죠?
90년 전이죠. 그죠? 1402년이니까. 콜럼버스 아메리카 대륙 발견 90년 전에 자, 조선에서 뭘 알고 있었죠? 아프리카를 넘어가면 유럽이 나온다. 조선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바스코 가마가 인도 항로를 발견했다. 이거는 아닌 거죠. 저 항로는 다 알고 있는 겁니다. 단지 실크로드 무역망이 그 당시에 발달되어 있으니까 굳이 그 비싼 항로를 갈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죠. 실제 바스코 다 가마의 인도 원정은 무슬림 상인이 인도에서 갔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아프리카 가운데 호수 하나 보이죠? 그 호수가 바로 빅토리아 호수예요. 그런데 빅토리아 호수에 대해서 뭐라고 써놨느냐? 밑에 써놨죠. 1858년 영국의 탐험가 종 해닝 스피크가 발견했다. 이거는 그로부터 450년 전에 조선에서 이미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이게 세계 역사에서 우리가 얼마나 세계사가 왜곡되고 있는가. 일본만 세계사를 왜곡하는 거 아닙니다. 모든 국가들이 세계사를 왜곡합니다. 자국 중심으로. 자, 여러분들 갖고 있는 돈 10,000원짜리 한번 꺼내서 한번 보세요. 10,000원짜리 한번 꺼내보세요. 그래서 앞면엔 뭐가 있는지 알죠? 앞면에? 예, 여러분들 좋아하는 세종대왕님 계시죠? 예. 자, 뒷면에 뭐가 있는가 보세요. 우리가 늘 보면서 뒷면을 보신 분들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뒷면에 저기 보이는 게 있죠? 자, 뒷면에 앞에 있는 기계는 뭐죠? 저기 혼천이죠? 예, 천문관측기구입니다. 천문관측기구. 여기는 안 나왔지만 천문관측기구, 혼천의인 동시에 시계 역할을 하는 게 혼천시계예요. 전 세계 유일하게 우리 대한민국이 갖고 있습니다. 그 뒤에 있는 게 더 중요해요. 그 뒤에 있는 게 천문도입니다. 그죠? 예. 저게 천상열차 분야지도라는 천문도. 저게 1402년도에 아까 앞에 있는 혼일강리 역대 국도지도와 같은 시기에 조선에서 만든 천문도입니다. 저게. 저 천문도가 얼마나 정확하냐. 북두칠성 옆에 삼등성이 하나 있는데 그것까지 표시를 하고 있어요. 예. 저 천문도가 왜 대단하냐. 저 천문도 밑에 조선의 개국공신 권근이 발문을 써놨어요. 뭐라고 써놨느냐. 이 천문도는 고구려의 천문도다. 그런데 강물에 빠진 거를 귀인이 구해서 우리 태종에게 갖다 바쳤다. 그런데 가운데 북두칠성 근처의 별은 변화가 있어서 다시 그렸다. 밖에 있는 건 옛날 고구려 천문도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국립천문대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진짜 그런가? 그랬더니 진짜로 저 바깥쪽에 있는 천문도 그림은 언제 거냐? 기원 전후 북위 40도의 천문도예요. 고구려 천문도입니다. 그러면은 저거 비슷한 천문도가 지구상에 나타난 건 언제 나타나느냐? 1247년 남송의 순우도란 것이 이 천상열차 분야지도보다 훨씬 부정확합니다. 훨씬 부정확한 천문도가 1200년 후에 나타나는 거예요. 천문 관측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기 있는 1400개의 별 크기가 뭐냐면 별의 밝기를 표시하고 있어요. 중국의 순우도는 별 밝기 표시 안 합니다. 그냥 저기 별이 있다. 이것만 표시해요. 우리 그 천상열차 분야 지도는 별의 밝기까지 표시되어 있어요. 저 천문 지도를 그린다는 거 어마어마한 천문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저거는 이동이 제일 큰 목적이에요. 노마드에 필요한 것이 뭐냐면은 천문도입니다. 천문이 없이는 이동이 어려워요. 예. 자, 홍산 문명이라고 들어보신 분? 예, 한 분. 딱 한 분 계시네. 예. 자, 홍산 문명은 중국 내몽골의 적봉시에 있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문명이 발견된 겁니다. 중국에서는 우리가 문명적으로 메소포타미아 문명보다 1500년 이상 뒤떨어져 있어요. 이거를 극복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온갖 중국 전국을 다 조사를 하는데 놀랍게도 요하의 시라무렌강입니다.
그 홍산 일대에서 기원전 7,000년의 문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메소포타미아 문명보다 앞서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이 발칵 뒤집어졌어요. 자, 이제 우리가 드디어 동아시아 세계 최고 문명을 만들었다. 그리고 더군다나 그 중에서 기원전 2400년 하가점 하층 문화, 그 쭉 층이 있는데 하가점 하층 문화를 보니까 우리가 고조선에서 얘기하는 천부인 다 거기서 나옵니다. 거기서 나오는 게 고조선 문명이에요. 자, 이래가지고 여기서 나온 것들입니다. 우리 고곡, 그 다음에 저기 상투 가지고 상투 틀고 저기 단전호흡하는 상, 그 다음에 우리 비파형 동검은 저거는 동이족의 유물입니다. 중국에 저게 안 나옵니다. 비파형 동검이. 저 일대 세계 최고 문명이 저기서 나오는 거죠. 당구는 신화가 아니에요. 수많은 유물로 뒷받침됩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제일 오래된 문명은 어디냐? 그건 중국 사람들도 이제 100% 인정합니다. 황하 문명이 아닙니다. 요하 문명이에요. 중국도 인정을 해요. 단지 중국은 요하 문명을 우리 대한민국 문명이라고 받아들이지 않고 뭘로 받아들여요? 자기네 거죠? 그러니까 바로 동북공정을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말 대한민국 미래의 그 문제가 될 부분이 동북공정입니다. 예. 자, 주요국은 그래서 역사 왜곡 중입니다. 일본 하고 있죠. 우리 일본 역사 왜곡하는 건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중국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더 엄청나게 합니다. 더 엄청나게. 유럽 더 크게 합니다. 전 세계는 역사 왜곡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역사는 그 나라의 국익하고도 다 맞아 들어가는 겁니다. 지나치면 국수주의가 되는 거고. 그렇지만 우리가 실증주의 사관이라는 것은 뭐냐면 일본이 한국 역사를 없애기 위해서 만든 말입니다. 자, 대한민국 어떤 나라냐? 대한민국은 남쪽은 누가 지배했어요? 일본의 임나일본부가 지배했어요. 북쪽은 누가 지배했어요? 중국의 한사군이 지배했어요. 그러니까 너희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원래부터 남의 지배받던 나라고 별 볼일 없는 나라야. 그러니까 우리 말 들어라. 이게 기본적으로 일본이 한반도 지배하기 위한 역사관입니다. 자, 중요한 건 이거예요. 우리가 미래를 보기 위해서는 과거가 있어야 됩니다. 과거가 없이 미래를 볼 수 있나요? 우리가 남들을 쫓아갈 때는 미래를 볼 필요가 없어요. 남들을 쫓아가는 추격경제 시대에는 미래를 볼 필요가 없으니까 과거도 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남들을 앞서가야 될 때는 우리의 정체성을 가지고 가야죠. 우리의 정체성 과연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제 알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가져왔던 천문과 지리에 우리가 이렇게 찬란한 업적들을 우리 학생들은 모르고 있었잖아요. 자, 우리는 과거에서 미래를 봐야 됩니다. 그리고 한국이 우리 혼자 유화 독전하면 안 되죠. 한국과 세계가 소통해야 되죠. 자, 우리의 이 미래 전략을 보겠습니다. 자, 한국이 잘하는 건 다 이유가 있죠. 우리 양공, 원래 우리가 활 쏘는 민족이니까. 우리 이순신이라 원래 우리가 무역, 해양 무역 국가입니다. 대한민국이. 그래서 우리가 노를 발명한 것도 우리가 발명을 했고 당연히 배에 대해서는 우리가 세계적인 국가예요. 지금도 조선 세계 1국이죠. 태권도, 저거 다 우리가 옛날에 조이 선사부터 다 하던 거죠. 바둑. 바둑은 그 자체가 바로 음양 오행을 바탕으로 361에 천원을 둔 이 하나의 저기 우주 만물의 근본을 설명하는 게 바둑이죠. 자, 한국은 외교 네트워크에서 외톨입니다. 전 세계에서 정말 우리 편이가 할 때가 우리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남들을 따라하는 외교 전략에서 우리의 외교 편이 있어야 돼요. 그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누굴 끌어들이냐? 바로 이 전 세계의 유라시안 네트워크를 만들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이래서 우리는 뭐가 필요하냐? 문화 네트워크가 필요합니다. 바로 그것을 제가 유라시안 인문학이라고 해요. 유라시안 전체를 아우르는 역사, 철학, 문학, 미술, 음악 이거를 이끌어갈 나라가 지금 전 세계에 없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끌어갈 수 있어요. 예. 이 개반 인문학을 가지고 미래 전략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핀란드를 우리의 모바일 협력국으로, 헝가리를 동유럽의 교두보로, 터키를 중동의 중심국가로, 네팔을 인도의 교두보로, 베트남을 아시안의 중심국으로, 멕시코, 중미
페루, 남미 이렇게 우리가 개방 네트워크를 만들면은 누구도 손해볼 게 없어요. 이 개방 네트워크니까. 그들도 이익, 우리도 이익, 그 다음에 그렇다고 해서 저게 미국이나 유럽 국가의 손해도 아니에요. 후진국에서 중진국 오는 과정. 이것은 우리가 실용학문 가지고 됩니다. 그렇지만 인류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기술만 가지고 안 돼요. 벤처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는 뭐가 필요하냐? 인문사회의 경쟁력, 특히 제도의 경쟁력이 따라가야 됩니다. 국가가 열려야 돼요. 그 선도국가로 가야 됩니다. 바로 여기에 유라시안 네트워크를 우리가 새로운 국가의 미래 전략으로 가져갈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걸 통해서 우리 젊은이들이 전 세계 글로벌 인재가 될 수 있는 꿈을 갖고, 그리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한국이 갖고 있는 천진 우리의 고유 철학을 전 세계에 교류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가야 될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천지인 선순환 철학을 가지고 가자. 이 선순환 철학이 왜 필요하냐? 지금 전 세계는 혼란에 빠져 있어요. 자본주의는 성장을 추구했지만 양극화를 가져왔습니다. 점점 신자유주의에 의한 양극화는 심해지고 있어요. 사회주의는 복지를 추구했지만 황폐화를 가져온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가치 창출과 가치 분배가 따로 놀게 되면은 바로 그 비극이 양극화 아니면 황폐화예요. 그럼 뭘 해야 되느냐? 성장과 분배, 어느 한쪽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 성장과 분배가 순환해야 됩니다. 이 순환의 개념을 갖고 갈 수 있는 철학을 대한민국이 가장 잘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태극 그 자체가 순환이죠. 모든 생명은 태극의 모습을 갖습니다. 서로 상반되는 두 개의 기운, 양의 기운과 음의 기운이, 성장과 분배가, 가치 창출과 가치 분배가, 이것이 서로가 순환되기 시작할 때 그 모습이 태극의 모습이에요. 이 태극의 모습은 모든 생명의 탄생에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이 태극의 모습은 태아의 모습이고 콩이 싹틀 때의 모습입니다. 이 천지인이 순환하는 선순환 경제에 누가 이 경제 패러다임을 이끌고 갈 수 있을 것이냐? 우리 대한민국이 제시할 수 있다는 거죠. 태극은 무극의 혼돈에서 서로가 양극의 대립을 거쳐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2단계에 있습니다. 이것이 서로가 선순환을 하면서 우리가 태극의 모습으로 발전해 나가야 됩니다. 야당과 여당, 동과 서, 이 전부 다가 서로가 대립만 하고 있어서는 여기서부터 생명이 발현되질 않습니다. 이래서 제가 이 유라시안 네트워크라는 개념을 만들게 된 과정을 정리해 보면은 대한민국은 이제 한반도 내에 있는 남쪽 분단 국가란 개념을 떠나자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전 세계에 있는 유라시안 대륙에 걸쳐 있는, 또 그걸 넘어서 저 중남미까지 걸쳐 있는 이 전 세계 몽골리안 알타이 인종의 허브 역할을 해보자. 우리가 그 중심 국가로서 이들 국가를 연결하고 이들 국가를 상호 교류를 통한 창조성을 이끌어내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국가 정체성을 만들어 보자는 것이 유라시안 네트워크의 이 얘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제 대한민국이 기술과 경제로 발전하는 그 흐름에서 유라시안 네트워크는 이제 인문사회에서 새로운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남을 추적하는 추격경제 국가에서 창조경제 국가로 탈바꿈하기 위해서는 그 바탕에는 반드시 전 세계로 개방되어 있는 인문사회학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개방과 동시에 우리의 인문사회학이 필요하죠. 그걸 바탕으로 전 세계로 우리가 기여를 할 수 있고 또 그들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의 거대한 시작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면서 오늘 얘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4년 만에 멸망한 게 폭삭망입니다. 근데 진시황은 어떤 정책을 했습니까? 법과 정책. 그때 아이들을 가르치지 마라. 우리는 왜 인문 고전을 읽어야 하는가? 좀 나보다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는 거. 글로벌 인재가 되기 위해서 꼭 가져야 될 가치나 가치관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 좀 더 순환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기 시작하면은 문제가 어려울 게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청년들에게 대해서 이런 혜택을 주겠다. 그 혜택을 준 것이 궁극적으로 다시 창업을 통해서 국가 이득이 되더라. 즐겁게 창업에 도전할 수 있어요. 유라시안 네트워크를 통해서 청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지. 생텍쥐베리가 이런 얘기를 했죠. 배를 정말 잘 만들고 싶다면 저 넓은 바다에 대한 동경심을 키워주라고 했습니다. 유라시안 네트워크가 제공할 수 있는 제일 큰 건 꿈을 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